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아서 코넌 도일의 사라진 특별 열차입니다. 코넌 도일은 SF나 홈즈가 등장하지 않는 미스터리 소설도 많이 썼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사라진 특급 열차는 피터 헤이닝이 편찬한 셜록 홈즈의 마지막 모험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사라진 특급 열차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세유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에르베르드 레르나게의 자백으로 금세기의 가장 불가해한 범행, 아니 세계 어디에도 전례가 없을 범행이 베일을 벗게 되었다. 관에서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그의 자술서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마침내 우리가 이 불가해한 사건의 해답을 얻었음을 알리는 징후도 적지 않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정치적 위기에 집중된 까닭에 이 사건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사실로 드러난 범위에서 그때 이를 기술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고맙게도 나는 사건 발생 직후에 리버풀 일간지와 기관사 존 슬레이터의 죽음과 관련한 조사 기록, 런던 앤드 웨스트 코스트 철도회사의 사건 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다. 다음은 내가 그것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사건의 전말이다. 1890년 6월 3일 자신을 루이 카라탈이라고 밝힌 한 신사가 런던 앤드 웨스트 코스트 철도 회사의 리버풀 중앙역 역장 제임스 블랜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검은 머리에 작달막한 키의 중년 신사는 유난히 등이 구부정한 것이 곱사등인 것 같았다. 그에게는 덩치 큰 동행이 있었는데 굽실대며 연신 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폼이 아랫사람으로 보였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행은 가무잡잡한 피부색으로 보아 에스파냐 아니면 남미 사람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한 이가 있었다. 남자는 왼손에 가죽으로 만든 자그마한 검정 서류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의 끈에 달아 그것을 손목에 묶어 놓은 것을 중앙역사의 한 사무원이 눈여겨봤던 것이다. 당시에는 그 사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뒤이어 일어난 사건들로 중요성이 더해졌다. 카라탈은 동행을 밖에 남겨둔 채 블랜드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카라탈이 밝힌 급한 용건은 이랬다. 그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그날 오후 리버풀에 도착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하여 지체 없이 파리에 가야 했다. 그런데 런던행 특급 열차를 놓쳤으니 특급 열차가 필요하다. 돈은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시간이니 한시라도 빨리 파리에 갈 수만 있다면 요금은 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중앙역 역장 블랜드는 벨을 눌러 운수과장 포터 후드를 불렀고 일은 5분 만에 해결되었다. 열차는 45분 뒤에 출발하기로 정해졌다. 선로를 정리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차량 번호 247,
힘 좋은 동력차 로치데일에 객차 2량과 승무원차가 연결되었다. 객차 1량은 단지 진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카라탈 일행이 타게 될 객차는 보통의 객차처럼 4개의 객실, 즉 1등실, 1등 흡연실, 2등실, 2등 흡연실로 나뉘어 있었다. 3개의 객실은 비워둔 채 동력차에서 가장 가까운 1등실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특별 열차의 차장은 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제임스 맥퍼슨이었고 화부는 신참인 윌리엄 스미스였다. 카라탈은 블랜드의 사무실을 나와 동행에게 돌아왔다. 둘 다 1시 바삐 출발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1마일에 5실링인 특별 요금률에 따라 50파운드 5실링을 치른 뒤 객차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로가 정리되려면 1시간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바로 객차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편 방금 카라탈이 나간 사무실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리버풀 같은 상업 중심지에서 특별 열차를 요청하는 일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같은 날 2번이나 발생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카라탈이 블랜드의 사무실에서 나가자마자 다른 남자가 찾아와 같은 부탁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인 같은 외모에 점잖아 보이는 이 남자는 호레이스 무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런던에 있는 아내가 갑작스레 병이 나서 1시 바삐 런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하자 블랜드는 그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특별 열차를 또 마련할 수는 없었다. 카라탈에게 내준 특별 열차로 이미 열차 운행에 약간 차질을 빚은 터였다. 그러나 방법은 있었다. 무어가 특별 열차 요금을 나눠내고 카라탈과 객실을 같이 쓰거나 카라탈이 객실을 함께 쓰는 것에 반대하면 나머지 1등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제의가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카라탈은 포토후드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열차는 자기 것이므로 혼자만 쓰겠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설득해도 인정머리 없는 카라탈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호레이스 무어를 특별 열차에 동승시키는 방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호레이스 무어는 6시에 출발하는 보통 열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하여 역을 나갔다. 역 시계가 정확히 4시 31분을 가리키자 곱사등이 카라탈과 그의 거구의 동행을 태운 특별 열차가 증기를 내뿜으며 리버풀역을 출발했다. 선로는 이제 정리되었고 열차는 맨체스터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떤 역에도 정차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런던 앤드 웨스트 코스트 철도회사의 열차들은 맨체스터에서는 다른 회사의 선로를 이용했다. 그러므로 특별 열차는 6시 못 미쳐 다른 회사의 선로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6시 15분 리버풀역 직원들은 맨체스터에서 날아온 한 장의 전보에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특별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부랴부랴 리버풀과 맨체스터 구간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에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이 도착했다. 런던 앤드 웨스트 코스트 리버풀 중앙역 역장 제임스 블랜드에게 특별 열차는 예정대로 4시 52분 이곳을 통과했음. 세인트 헬레나에서 도스터.
이 전보는 6시 40분에 도착했다. 6시 50분 맨체스터에서 두 번째 소식이 전해졌다. 귀측에서 통보한 특별 열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 10분 뒤 도착한 세 번째 소식은 사람들을 더욱 어리동절하게 만들었다. 특별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음. 특별 열차 뒤에 오기로 된 보통 열차가 방금 세인트 헬레나에서 도착했으나 특별 열차는 보지 못했다고 함. 도움이 되었기를. 맨체스터. 문제는 점점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전보는 리버풀 측을 안도하게 하는 면도 있었다. 특별 열차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같은 선로를 달려온 보통 열차가 못 보고 지나칠 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별 열차는 어떻게 된 것일까? 어디로 간 것일까?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통 열차들이 지나가도록 대피선으로 빠진 것은 아닐까? 사소한 고장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설명도 가능했다. 세인트 헬레나와 맨체스터 구간의 모든 역에 전보가 뿌려졌다. 역장과 운수과장은 실종된 열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바짝 긴장한 자세로 전신기를 지켜봤다. 곧이어 차례대로 회신이 도착했다. 이는 세인트 헬레나와 맨체스터 구간에 늘어선 역 순서대로였다. 특별 열차는 5시에 이곳을 통과했음. 콜린스 그린. 특별 열차는 5시 6분에 이곳을 통과했음. 얼스타운. 특별 열차는 5시 10분에 이곳을 통과했음. 뉴턴. 특별 열차는 5시 20분에 이곳을 통과했음. 캐년. 특별 열차는 이곳을 통과하지 않았음. 바턴 모스.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다. 역장 블랜드가 말했다. 30년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정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군요. 그러면 캐년과 바턴 모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긴데요. 내가 알기로는 두 역 사이에 대피선이 없어. 맙소사. 특별 열차는 탈선한 게 분명해. 그렇다면 어떻게 4시 50분 발 팔리아멘트리호가 특별 열차를 못 보고 지나쳤을까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 후드. 틀림없어. 보통 열차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군. 맨체스터에 전보를 쳐서 알아보게. 그리고 캐년에 연락해서 바턴 모스까지 선로를 살펴보라고 지시하고. 몇 분 뒤 맨체스터에서 회신이 왔다. 실종된 특별 열차에 대해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음. 보통 열차의 기관사와 차장에 따르면 캐년과 바턴 모스 구간에서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으며 선로에는 어떤 장애물이나 이상한 흔적도 없었다고 함. 맨체스터. 그 기관사와 차장을 잘라야겠구먼. 블랜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열차가 탈선한 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치다니. 선로에 이상을 남기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특별 열차는 탈선한 게 분명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곧 있으면 철로뚝 아래에서 특별 열차를 발견했다는 전보가 캐년이나 바턴 모스에서 날아올 걸세. 그러나 블랜드의 예상은 빗나갔다. 30분 뒤 캐년역 역장에게서 다음과 같은 소식이 도착한 것이다. 실종된 열차는 흔적조차 없음. 열차가 이곳을 통과한 뒤 바턴 모스에 도착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함. 화물 열차에서 떼어낸 동역차를 타고
직접 선로를 둘러봤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음. 답답해진 블랜드는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아, 정말 미치겠군, 호두. 블랜드가 언성을 높였다. 열차가 대낮에 공중으로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돼. 동력차, 급탄차, 객차 두량의 승무원차, 그리고 5사람이 몽땅 증발하다니. 1시간 후에도 뭔가 확실한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콜린스 탐정을 데리고 내가 직접 가보겠어. 마침내 확실한 소식이 캐년에서 날아들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열차 기관사 존 슬레이터의 사체가 캐년역에서 3.6km 떨어진 가시금작화 덤불에서 방금 발견되었음. 존 슬레이터는 동력차에서 철로뚝으로 떨어진 뒤 덤불로 굴렀으며 떨어지면서 머리에 입은 상처가 사인으로 보임. 사체가 발견된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으나 실종된 열차는 발견하지 못했음. 영국은 앞서 말한 대로 정치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파리에서는 정부를 와해하고 상당수의 지도급 인사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지닌 스캔들이 터졌다. 파리에서 발생한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까지 가세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정치에 쏠렸다. 신문은 연일 정치 기사로 도배되다시피 했고, 따라서 특별열차의 실종은 조용한 시기에 비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실종 사건이 주목받지 못한 데에는 사건의 기이함도 한몫했다. 너무도 해괴한 사건이라 언론이 이를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당수의 런던 일간지가 이번 사건을 그저 헛소문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기관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검시관이 조사에 나서자 비로소 언론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당시 검시관은 왕이 임명한 관리로 변사의 현장 조사에서부터 부검의 결정, 증인의 신문, 범인의 체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비록 검시관의 조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지만 말이다. 블랜드는 사건 당일 저녁 회사에 고용된 탐정 콜린스를 대동하고 캐년역으로 갔다. 두 사람은 다음날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실종된 열차를 찾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놓인 콜린스 탐정의 보고서를 보면 열차의 실종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캐년과 바터모스 구간에는 곳곳에 제철소와 탄광이 있다. 그 중에는 조업 중인 곳도 있고 문을 닫은 곳도 있다. 여하튼 적어도 12곳 이상이 본선과 연결된 광차용 협계가 있다. 물론 협계는 논외로 해두겠다. 협계를 제외하더라도 7군데에는 생산물을 광산 입구에서 대규모 집화 장소로 실어 나르기 위하여 건설된 측선이 있다. 이들 측선은 각각 길어야 몇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7개 중 4개의 측선은 석탄이 고갈되었거나 수직 갱도 사용이 중단된 탄광으로 이어진다. 이들 탄광은 레드 건틀릿, 히어로, 슬로브 디스폰드, 하치즈 탄광으로 그중 하치즈 탄광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랭커셔에서 손꼽히는 큰 탄광이었다. 이들 4측선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본선 근처 레일을 드러내어 지금은 본선과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을 것 같다. 나머지 3개의 측선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1. 칸스톡 제철소 2. 빅벤 탄광 3. 퍼시비어런스 탄광. 이 중 빅벤선은 400m도 채 안 되며 그 끝은 광구에 방치된 석탄 더미로 막혀 있다. 이곳에서는 특별 열차와 관련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칸스톡 제철소 선은 사건 당일 트럭 16대분의 적철강을 실은 열차로 꽉 막혀 있었다. 이 선은 단선이므로 다른 것은 지나갈 수 없었다. 퍼시비어런스 선의 경우 복선으로 퍼시비어런스 탄광의 석탄 생산량이 많아 교통량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건 당일 열차 운행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 그날 보성공 무리를 포함한 수백 명의 일꾼들이 3.6km에 달하는 퍼시비어런스 선을 따라 일하고 있었다. 못 보던 열차가 나타났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리 없다. 또한 퍼시비어런스 선은 기관사가 발견된 지점보다 세인트 헬레나에 더 가까이에 있다. 그러므로 특별 열차는 퍼시비어런스 선이 갈라지는 곳을 지나서 실종되었다는 말이 된다. 존 슬레이터로 말하자면 외양이나 상처에서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왜 동력차에서 떨어졌으며 그가 떨어진 뒤 동력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그가 동력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런던 언론에게 무능하다고 질책당하자 결국 콜린스는 기분이 상해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다. 한 달이 흘렀다. 그러나 경찰 쪽에서도 회사 쪽에서도 조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현상금이 걸렸고 자수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나서는 이는 없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신문을 펼치며 이처럼 해괴한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도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열차가 6월의 어느 오후 환한 대낮에, 그것도 영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승객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마치 누군가 신통한 재주를 부려 기차를 증발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신문에 실린 여러 추론 중에는 초자연적 힘이 개입되었음을 심각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곱사등이 갈아탈이 악마라는 것이었다. 한편 검은 피부색의 동행을 이 일의 장본인으로 지목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그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지 못했다. 여러 신문 혹은 개인이 내놓은 수많은 추론 중 한두 가지는 제법 그럴듯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중 하나가 당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아마추어 추론가가 타임스에 기고한 것으로 그는 이 사건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다음은 그 기사를 간추린 것이니 전체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7월 3일자 타임스를 보기 바란다. 효과적인 추리에는 기본 원리가 있으니 그 중 하나가 불가능한 점들을 제외하고 남은 것에 반드시 진실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 남은 것이 전혀 말이 안 될지라도 말이다. 열차가 캐년을 지난 것은 틀림없다. 바텀모스에 도착하지 않은 것도 틀림없다. 그러므로 기차가 7개의 측선 중 하나로 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존재한다. 레일이 없으면 열차가 달리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세 개의 측선, 즉 칸스톡 제철소선, 빅벤선, 퍼시비어런스 선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혹 광부들의 비밀 조직이 있어 열차와 승객을 모두 처치해버린 것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추론도 아니다. 솔직히 나는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이 세 측성과 그 주변의 일꾼들을 관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라고 회사에 당부하고 싶다. 그 지역의 전당포를 꼼꼼히 조사하면 무언가 단서가 발견될지도 모른다. 이 추론은 추론가의 권위를 얻고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 추론이 가난하지만 정직한 광부들을 모함하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어쨌든 이를 뒤집으려면 더 그럴듯한 가설이 나와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타임스 7월 7일자와 9일자에 각각 또 다른 추론이 실렸다. 첫 번째 기고가는 열차가 탈선한 뒤에 선로와 수백 미터 간격을 두고 나란히 흐르는 랭커셔 스태포드셔 운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하의 깊이로 볼 때 이 추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그렇게 큰 물체를 숨기기에는 운하가 터무니없이 얕았다. 두 번째 기고가는 승객들의 유일한 짐인 가방에 주목하여 그 안에 무엇이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신종 폭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것이 열차가 가루가 되었는데 레일이 멀쩡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사가 가망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된 열차의 차장인 제임스 맥퍼슨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작성일이 1890년 7월 5일로 되어 있는 편지는 뉴욕에서 붙인 것으로 맥퍼슨 부인은 그 편지를 7월 14일에 받았다. 편지의 진위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됐지만 맥퍼슨 부인이 남편의 필적이 틀림없음을 확인했다. 사실 5달러 지폐로 100달러가 동봉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지가 가짜라는 주장을 꺾기에는 충분했다. 주소가 없는 편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무척 오랜 고민 끝에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소. 리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과 리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구려. 당신에게 20파운드 상당의 돈을 보내오. 이 돈이면 당신과 리지가 대서양을 건너는 데는 충분할 것이오. 함부르크에서 출항하여 사우샘프턴에 들르는 배가 있으니 그 배를 타도록 하시오. 리버풀에서 오는 것보다 편하고 쌀 것이오. 여기에 도착하거든 존스턴 하우스로 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날 방법을 전하리다. 지금은 상황이 매우 어렵소. 게다가 나는 당신과 리지 생각에 별로 행복하지도 못하오. 이만 줄이리다.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맥퍼슨. 이 편지로 인하여 사건이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6월 7일 실종된 차장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사우샘프턴에서 서머스라는 이름으로 함부르크 뉴욕 간 정기선 비스툴라호에 승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더욱 그랬다. 맥퍼슨 부인과 부인의 여동생 리지 돌턴은 맥퍼슨이 시킨 대로 뉴욕으로 건너가 존스턴 하우스에서 3주나 머물렀다. 그러나 맥퍼슨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어쩌면 언론이 조심성 없이 쓴 기사를 읽고 경찰이 아내와 처제를 미끼로 이용하고 있음을 눈치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맥퍼슨은 나타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기에 맥퍼슨 부인과 리지는 리버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건은 벽에 부닥친 뒤에 올해인 1898년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믿을 수 없게도 8년이 지나도록 아주 작은 단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카라탈과 동행의 전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카라탈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잘 알려진 금융업자이자 정치 공작원으로 유럽으로 오는 내내 빨리 파리에 가야 한다며 안절부절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승객 명부에 따르면 이름이 에두아르도 고메스인 카라탈의 동행은 폭력 전과가 있으며 평판이 좋지 못한 자였다. 그러나 그런 그도 카라탈에게는 충성을 다했으며 체격이 왜소한 카라탈이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으로 고메스를 고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러나 카라탈이 서둘러 파리로 가려고 한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최근 에르베르드 레르낙의 자백이 마르세유 일간지에 실리기까지의 상황이다. 봉바루라는 상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에르베르드 레르낙의 진술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내가 단지 오만하거나 자랑하기 좋아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굳이 이번 일이 아니라도 내가 해치운 대단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다. 난 이제 카라탈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말하고자 한다. 내가 이를 밝히는 이유는 형 집행이 빠른 시일 내에 중지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누구의 요청을 받고 카라탈을 죽였는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파리에 있는 신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대들이여, 너무 늦기 전에 내 경고를 받아들여라. 그대들은 나 에르베르드 레르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으면 끝장이다. 지금은 관련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다. 내가 그 이름들을 밝히면 여러분은 놀라 자빠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얼마나 영리하게 이를 해치웠는지만 말하겠다. 난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충실했으므로 그들도 똑같이 내게 진실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내가 배신당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온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을 이름을 폭로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배신하는 날에는 이 얘기는 이쯤 해두겠다. 1890년 파리에서 정치 및 금융계에 어마어마한 스캔들과 관련한 유명한 재판이 있었다. 그 스캔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는지는 나 같은 비밀 요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상당수의 프랑스 주요 인사들이 명예와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여러분은 아마 꼿꼿이 서 있던 볼링핀이 볼링공에 맞아 쾅쾅쾅 하고 연달아 나가 떨어지는 광경을 봤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번 스캔들에서 프랑스의 주요 인사들은 볼링핀이고 카라탈은 볼링공이었다. 카라탈이 파리에 오면 거물들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거물들은 무슨 수로든 카라탈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나는 주요 인사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금융 및 정치계가 큰 위험에 처하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결성되었다. 조직에 가입한 사람 중 일부는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대부분은 목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난 그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카라탈이 온다는 사실을 그가 남아메리카를 출발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카라탈이 가지고 올 증거 서류가 자기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조직은 말 그대로 무한한 자금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이 막강한 힘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대리인을 찾기 시작했다. 대리인은 반드시 창의적이고 단호하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최고의 인물이어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나, 에르베르트 레르낙을 택했고 난 그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한다. 내게 주어진 임무는 하수인을 고른 뒤에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카라탈이 결코 파리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나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지 1시간 만에 이 일에 착수했다. 내가 택한 방법은 자칫 틀어지기 쉬운 이 일의 성격에 딱 맞는 것이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을 즉시 남아메리카로 보내 카라탈을 붙들어 오도록 했다. 내 하수인이 제때 도착했더라면 카라탈이 탄 배는 리버풀에 닿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하수인이 갔을 때는 배가 이미 떠난 뒤였다. 나는 그 배를 따라잡기 위해 소형 무장 범선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도 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뛰어난 책사가 그렇듯 나 역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해 뒀었다. 여러 방법 중 하나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여러분은 내가 맡은 일의 어려움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그저 흔한 암살 사건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카라탈뿐만 아니라 카라탈이 가지고 있는 서류도 없애야 했다. 또 만일 카라탈이 주변 인물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들까지도 없애야 했다. 여러분은 카라탈 일당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일은 어느 모로 보나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겁을 집어먹고 물러나는 일에 난 언제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난 리버풀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카라탈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카라탈이 런던에 도착하는 즉시 철동 같은 경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긴장되었다. 계획한 일은 카라탈이 리버풀 부두에 내린 뒤 런던 앤드 웨스트 코스트사에 런던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해치워야 했다. 우리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에서 아주 복잡한 방법까지 6가지 안을 준비했다. 어떤 안을 쓸지는 카라탈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 카라탈이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가 리버풀에 머무르든 보통 열차, 특급 열차 중 어떤 것을 타든 상관없었다. 우리는 모든 경우를 예상했고 그에 따른 대비를 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내가 영국 철도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하지만 돈만 있으면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은 없는 법. 나는 곧 나를 도울 영국 최고의 두뇌를 구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공을 모두 내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다.
영국인 동지는 이 일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는 런던 앤드 웨스트 코스사의 철도망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믿을만하고 영리한 일꾼들도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 아이디어는 그가 내놓았고 난 세세한 부분을 손보았다. 우리는 런던 앤드 웨스트 코스사의 직원 몇 명을 매수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제임스 맥퍼슨으로 특별열차의 차장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이였다. 화부 스미스도 우리 편이 되었다. 그러나 기관사 존 슬레이터는 고집이 세고 위험한 인물로 드러나 매수를 포기했다. 카라탈이 특별열차를 탈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카라탈에게는 지체 없이 파리에 가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 우리는 특별한 준비를 했다. 카라탈이 탄 기선이 영국 해안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아주 사소한 준비까지 끝냈다. 아마 여러분은 카라탈이 타고 온 증기선을 정박지로 인도한 수로 안내선에도 우리 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카라탈은 리버풀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카라탈 역시 위험을 감지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름이 고메스인 카라탈의 경호원은 무기를 지녔고 언제든 그 무기를 사용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위험 인물이었다. 카라탈의 기밀 서류는 고메스가 지니고 다녔다. 고메스의 임무는 카라탈을 보호하고 기밀 서류를 지키는 것이었다. 카라탈이 고메스에게 비밀을 털어놨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굳이 고메스를 살려두려 애쓸 필요는 없었다. 카라탈과 고메스는 운명을 같이 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 열차를 요청함으로써 일은 훨씬 수월하게 되었다. 특별 열차에 탄 철도회사 직원 셋 중 둘이 우리에게 매수되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난 영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별히 정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좀 더 비쌀 뿐이다. 난 앞서 영국인 동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앞날이 유망한 사람이다. 단 내가 계속 입을 다문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리버풀에서의 일은 그가 맡기로 하고 나는 캐년의 한 여관에 머물면서 행동 개시 신호를 기다렸다. 특별 열차가 준비되자 그는 즉시 내게 전보를 쳐서 속히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카라탈이 열차에 동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신도 얼른 호레이스 무어라는 이름으로 특별 열차를 요청했다. 그는 열차에 타고 있다가 기습작전이 실패하는 등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카라탈과 고메스를 쏴 죽이고 서류를 없앨 계획이었다. 그러나 바짝 긴장하고 있던 카라탈은 다른 승객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일단 역을 나온 뒤에 다른 입구로 다시 역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플랫폼 반대쪽으로 차장 맥퍼슨이 타고 있는 승무원 차에 올라탔다. 여러분은 그동안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모든 준비는 이미 며칠 전에 마친 상태였고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한때 본성과 연결되었지만 지금은 연결이 끊긴 측선을 택했다. 본성과 다시 연결하는 것은 레일을 몇 개 잇는 것으로 충분했다. 레일은 이미 남의 눈을 피해 깔아두었으므로 깔아놓은 레일을 연결하고
전철기를 예전 위치로 옮겨 놓기만 하면 되었다. 침묵은 그대로 있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레일과 이음매판, 금속판 등을 잇는 데 쓰이는 대가리가 굵은 금속 모신 리벳은 사용하지 않는 대피선에서 구했다. 우리의 수는 적지만 유능한 일꾼들의 힘을 빌어 특별 열차가 도착하기 훨씬 전에 모든 준비를 끝냈다. 드디어 특별 열차가 도착했다. 열차는 부드럽게 측선으로 빠졌다. 워낙 부드럽게 빠져 두 승객이 전철기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는 화부 스미스를 시켜 존 슬레이터를 클로로포름으로 마취시킨 뒤에 그를 두 승객과 함께 없애버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맥퍼슨이 고향에 두고 온 아내에게 편지를 쓴 한심한 일을 제외하면 말이다. 스미스가 서투르게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슬레이터는 저항하다가 동력차에서 떨어졌다. 행운은 그래도 우리 편이어서 슬레이터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번 사건의 유일한 오점을 남겼다. 그 일만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은 완전 범죄로 남아 말없는 찬탄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범죄의 전문가라면 존 슬레이터 건이 우리가 빚어낸 완벽한 작품의 유일한 흠임을 알 것이다. 나처럼 많은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솔직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정하건대 존 슬레이터 건은 실수였다. 이제 특별 열차는 폐광이 된 하치즈 탄강으로 이어지는 2km 정도의 측선 위에 있었다. 하치즈 탄광은 한때 규모로 볼 때 잉글랜드에서 수위를 다투던 탄광이었다. 여러분은 특별 열차가 버려진 측선을 달리는 동안 어떻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유인즉슨 이 측선은 산을 깎아 생긴 깊은 골짜기 안에 있어서 골짜기 위에 있지 않는 한 열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골짜기 위에 누군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나였다. 이제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겠다. 내 조수는 열차를 측선으로 빼돌리는 책임을 맡고 전철기 옆에 남았다. 전철기가 심하게 녹슬어 열차가 탈선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럴 경우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그는 무장한 남자 넷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 열차는 무사히 측선으로 빠졌고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였다. 나는 광구를 굽어보는 지점에서 기다렸다. 나 역시 무장한 상태였고 동행 둘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별 열차가 측선 위를 제법 달렸을 때 화부 스미스는 동력차의 속력을 늦췄다. 그리고 속력을 다시 최고로 올렸다. 스미스와 맥퍼슨 그리고 영국인 동지는 늦기 전에 잽싸게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두 승객은 열차가 속력을 늦춘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창밖을 내다봤을 때는 다시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하면 난 절로 웃음이 난다.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호와 객차에서 밖을 내다보니 당신이 달리고 있는 철로가 어이없게도 녹슬고 부식해 있다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붉고 누렇게 사갔다면 말이다. 갈아탈 일행은 곧바로 그 재수없는 철로 끝에 맨체스터 대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숨이 턱 막혔을 것이다. 열차는 낡은 철로 위를 덜거덕거리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렸다. 바퀴는 녹슨 레일 위에서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다. 난 가까운 곳에 있어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손에 묵주 같은 것이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카라탈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았다. 고메스는 도살장에서 피냄새를 맡은 황소처럼 길길이 날뛰었다. 고메스는 뚝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자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그러더니 허겁지겁 손목에 묶은 가방을 풀어 우리를 향해 던졌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여기 증거가 있다. 목숨을 살려주면 입을 굳게 다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러고 싶었지만 어디까지나 일은 일이었다. 게다가 이미 열차는 그들의 운명만큼이나 우리 소나기를 벗어나 있었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모퉁이를 돌자 고메스는 더 이상 악을 쓰지 않았다. 눈앞에 시커먼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광구를 봤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광구를 막고 있던 판자를 치우고 네모난 통로를 확보해 두었다. 선로는 석탄을 싣는 데 편리하도록 수직갱도에서 매우 가까운 곳까지 나 있었다. 그러므로 단지 레일 2-3개만 더 놓으면 선로를 바로 수직갱도 가장자리까지 연결할 수 있었다. 사실 그 간격에 딱 맞춰 레일을 놓는 것은 쉽지 않아서 새로 놓은 레일은 수직갱도 가장자리에서 1m 정도 튀어나와 있었다. 열차 창 밖으로 내민 머리 2개가 보였다. 아래에 있는 것이 카라탈의 머리였고 위가 고메스였다. 둘 다 눈앞의 광경에 넋이 나간 듯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고개를 안으로 들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어붙어 버렸던 것이다. 나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열차가 구덩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열차가 곧 구덩이를 건너뛸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의 말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열차는 잠시 공중에 붕 떴다가 다행히도 곧 곤두박질 쳤다. 동력차 완충기가 수직갱도의 반대편 가장자리에 충돌하며 무시무시한 굉음을 냈다. 화통이 공중으로 치솟았다. 급탄차, 객차, 승무원차가 모두 한 덩어리로 짓뭉개져 동력차 잔해와 함께 잠시 구덩이 입구를 막았다. 그러더니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쑥 밑으로 빠져나갔다. 뒤이어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석탄, 쇠붙이, 바퀴, 목재 장식, 쿠션 할 것 없이 산산이 조각난 것들이 갱도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쾅쾅쾅 계속해서 파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참 있으려니 열차 잔해가 갱도 바닥과 충돌한 듯 둔탁한 울림이 전해졌다. 보일러가 폭발했는지 날카로운 굉음이 잇따라 들렸다. 자욱한 증기와 연기가 시커먼 구덩이에서 소용돌이치며 솟구쳐 올라 우리 주위에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수증기는 점점 작아지더니 여름 햇살에 증발해 버렸다. 하치즈 탄광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다. 이제 우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니 흔적을 말끔히 없애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솔로 저쪽 끝에 있던 우리 일꾼들은 이미 레일을 걷어내어 측선을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후였다. 탄광에 있는 우리 역시 바쁘게 움직였다. 화통과 남은 파편을 수직 갱도 안에 집어던지고 그 위를 다시 판자로 덮었다. 이어놨던 레일은 뜯어내어 챙겼다. 일을 마친 우리는 허둥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꾸물거리지도 않고 모두 영국을 떴다. 대부분은 파리로 향했고 영국인 동지는 맨체스터로 갔다. 맥퍼스는 사우샘프턴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영국 신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으며 감쪽같이 최고의 형사들을 따돌렸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고메스가 서류 가방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그 가방을 챙겨 나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줬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내가 임무를 완수한 기념으로 서류를 한두 장 슬쩍 했다는 걸 알면 그들은 귀가 번쩍 트일 것이다. 그 서류를 공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법. 도움을 청하는 나를 그들이 외면한다면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파리에 있는 신사들이여. 당신들은 나 에르베르드 레르낙이 한편이었을 때 든든했던 것만큼 적이 되면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또한 당신들이 모두 뉴칼레도니아로 가는 것을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단두대에 오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서두르기 바란다. 모모씨, 모모 장군, 모모 남작. 이 글을 읽으면 당신들이 직접 이 빈칸을 채우도록. 다음번에는 빈칸이 없을 것이다. 추신. 내 자술서를 훑어보니 한 가지 빠진 게 눈에 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련한 맥퍼슨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뉴욕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어리석은 인간 말이다.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우리로서는 그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비밀을 아내에게 털어놓을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맹세를 깬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아내를 만나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했다. 난 때때로 그의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해 두는 것이 친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다. 부인이 재혼하는데 방해되는 일은 없노라고 말이다.